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자 미상의 오율안전입니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한양 땅에 두 재상이 살고 있었어요. 한 명은 김씨, 또 한 명은 이씨였는데 둘 다 집안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비슷해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데다 두 사람 다 아들이 있었는데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두 아들 김생과 이생 역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우정을 쌓으며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며 자랐어요. 김생과 이생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출세하더라도 서로 잊지 말고 돌봐주자고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년에 나라에서 과거를 여니 이생은 진사에 급제하고 김생은 장원급제를 합니다. 1등을 한 김생은 바로 평양감사에 임명되어 이생을 데리고 평양으로 가죠. 그리고는 깊고 고요한 곳에 별당을 지어 이생이 조용히 머물도록 해줘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감사는 잔치를 베풀겠다며 이생을 선화당으로 초대합니다. 친구가 초대하니 마지못해 참석하는 이생. 그런데 막상 가보니 각 고을 원님들의 70명이 넘는 기생들이 먹고 마시고 난리인 데다 자리에 앉자마자 기생들이 너도 나도 들러붙어서 막 술을 거네요. 그러니 이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잔치는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이러고는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감사가 계속 붙잡았지만 이생이 고집을 피우며 가버리니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비웃고 빈정거리죠. 그런데 잔치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감사는 지혜롭고 쓸만한 기생을 찾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19살 된 기생 오유란을 데려오는데요. 감사는 오유란에게 별당에 이생을 모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오유란은 하루 저녁으로는 안 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죠. 그렇게 일을 맡게 된 오유라는 흰 옷으로 갈아입고 빨랫감에 방망이를 챙겨 별당 앞에 있는 연못가로 갑니다. 때는 춘삼월 보름. 꽃피는 봄에 이생은 시를 읊으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둘러봤더니 연못가에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와, 한눈에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날부터 이생은 며칠 간격으로 나타나는 오유란한테 완전히 반해서 공부고 뭐고 정신을 못 차리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오유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생은 상사병이 나서 아예 쓰러져 있는데 며칠이 지나니 해가 지자마자 또 빨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이생은 더 이상 못 참고 바로 연못가로 가서 오유란한테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오유란이 깜짝 놀라는 척 하다가 다시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사촌 집에서 자라다 시집을 갔는데 얼마 후 남편이 죽어서 정절을 지키며 산지 3년 됐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생은 오유란이 과부라는 소리에 완전히 들떠서 자기 마음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유란이 밀당을 하네요. 그대는 서울 귀족이고 저는 먼 지방의 미천한 여자인데 백년해로를 맹세했다가 바람이 불어 꽃이 지면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 있죠. 하지만 이생은 절대 안 변한다고 맹세하면서 오유란의 손을 잡아 끌고 막 별당으로 가요. 뭐 오유란도 싫지 않은 척 따라가서 둘이 하룻밤을 보내니 이생은 너무 황홀해하죠. 와, 오유란 여우네요. 그날부터 오유란은 어두워지면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평양감사는 몰래 사람을 불러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수상한 일을 꾸미죠. 그리고 또 다른 편지 한 장을 써서 이생에게 주라고 명령하고요.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노비는 이생한테 오랜만에 만나자는 평양 감사의 편지를 전달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만나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생한테 급한 편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어머, 이생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네요. 그러니 감사는 이생을 위로하며 좋은 말을 골라 떠날 준비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생은 자꾸 머뭇거리면서 눈물만 흘려요. 오일원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니 그러는 거죠. 그렇게 떠난 이생은 점점 슬픔이 커져 잘 먹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면서 서울로 향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양철평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웬 노비가 나타나 이생에게 편지 한 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아버지 병은 다 나았는데 사정이 있으니 집에는 오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이생은 너무 좋아서 마부한테 빨리 가자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재촉을 해도 말이 잘 달리질 않는 거예요. 사실 마부가 평양 감사한테 지시를 받아서 말을 빨리 모는 척만 하고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느릿느릿 길거리에서 시간 다 보내고 열흘이 지난 후에야 영재교를 건너는데 큰 길가에 처음 보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생이 지나가는 애들한테 물었더니 성 안에 연려가 있었는데요. 사또가 부임할 때 같이 온 이씨라는 놈이 도적놈처럼 연려를 유혹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연려가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이생이 볼 수 있게 여기 묻어달라는 혈서를 남기고 죽었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생은 정신을 잃고 너무 슬퍼하며 미친 사람처럼 괴로워하죠.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휑한 별당으로 돌아와 한숨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생은 뭔가 이상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연한 화장을 하고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저는 오유란입니다. 비록 저승에 있는 몸이지만 낭군님께 제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 이생은 뭔가 꺼림칙하긴 했지만 너무 좋으니까 일단 오유란을 끌고 별당으로 가요. 오랜만에 만나 그간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그날부터 오유란은 밤에 찾아와 새벽이 되면 돌아가는 일을 또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생은 더 이상 못 참고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같이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유란이 깜짝 놀라서 이생을 말리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쓰려는 방법은 비록 낭군님이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러네요. 무슨 방법일까요? 드디어 다음 날 새벽, 오유라는 먼저 일어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세상 일이 어찌나 덧없는지 낭군님이 돌아가셨네.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죠. 이 생은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갑자기 밖에 사람들이 오더니 불쌍하네, 슬프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시체를 관에다 넣는 신용을 하고 관 뚜껑을 덮어서 들고 나가네요. 근데 이생은 이게 뭐지? 의심을 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진짜 죽은 줄 알고 펑펑 울어요. 세상에 이생이 깜빡 속았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오유라는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맨날 드나들면서 이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생은 오유란한테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오는지 궁금해해요. 오유란은 좀 머뭇거리더니 알고 싶으시면 함께 가보시지요. 그러면서 더운데 뭘 그렇게 갖춰 입으십니까?
우린 귀신이라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 차려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네요. 이생은 좀 부끄러우면서도 가벼운 호돈만 걸치고 밖을 나가죠. 그런데 거리를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생을 쳐다보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아침을 먹고 있던 이방의 집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갑자기 오유란이 이방의 뺨이랑 가슴을 쳤더니 이방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들어 눕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가족들이 무당을 부르는데 무당은 귀신들이 달려든 것이니 술과 밥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족들은 갖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서 한 상 떡 벌어지게 준비하니 오유라는 이게 바로 제가 음식을 가져온 방법입니다. 이러죠. 와, 놀라운데요? 그런데 며칠 후 오유란이 이번엔 사또의 음식을 뺏어 먹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운데 무슨 옷을 입냐고 하니까 이생이 정말 홀랑 벗고 나가는데요. 발가벗고 어수룩하게 뒤따라가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지만 사또의 엄한 명령 때문에 사람들은 웃음을 참고 이생을 못 본 척 하죠. 어쩐지. 이제 감사가 있는 선화당에 도착한 이생과 오유란. 근데 오유란이 슬쩍 물러서면서 이생한테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사또한테 해보라고 재촉을 해요. 그러니 이생은 마지못해 사또 앞에 가서 서성거리는데 사또가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쿡 찌르면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럽니다. 이제야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속였다는 걸 깨달은 이생.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다음날 새벽 괘씸한 마음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바로 한양으로 떠납니다. 오유란이랑 이생 죽었다고 한 게 다 쇼였던 거죠. 이제 이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언젠가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지네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찾아옵니다. 그해 가을 임금의 행차길이 있어 이생이 평소에 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임금 눈에 들게 돼요. 그래서 이생은 바로 한림학사로 뽑히는데요. 또 마침 그때 서쪽 지방 민심이 흉흉해서 이한림을 암행어사로 보내더라고요. 드디어 분풀이할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평양에 도착한 이생 이여사는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성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감사는 수청 기생과 함께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기생 속옷을 입고 허둥지둥 나와요. 그 사이 어사는 벌써 선화당으로 와서 높은 곳에 걸터앉아 특명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감사가 오유란을 시켜 알아보니 암행어사가 바로 이생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어사한테 명함을 올리게 하는데 어사가 자긴 감사를 모른다고 하면서 심부름 온 사람 매를 때리게 하더라고요. 오, 이제 복수 시작하나요? 하지만 감사는 어사가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직접 찾아가 고인은 평안하셨는가? 이러고 농담을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도 이 여사가 못 들은 척 하니까 감사는 자네 드디어 지난날의 수모를 갚을 날이 왔네. 오늘 내가 놀라고 당황하여 겪은 일들은 자네가 예전에 당한 것보다 더한 것이었어.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이렇게 출세한 건 내가 자네를 속인 그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러니 어사는 감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일들이 떠오르더니 마침내 스르르 마음이 열려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는 감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고 회포를 풀죠. 물론 감사도 자기가 지나치게 장난을 했었다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런데 다음 날 어사는 형장을 차려놓고 오유란을 묶어 오게 해서 너의 죄는 네가 알고 있으니 매로 벌을 다스리겠다. 이럽니다. 하지만 오유란은 산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고 했지만
이는 산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걸 판단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속인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는 사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몸인데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어찌 저를 벌하려 하십니까? 이러니까 어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 오유란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오유란도 풀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어사는 며칠을 더 묵으면서 옳은 일은 옳은 대로 또 죄는 죄대로 다스리며 모든 일을 잘 살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일하면서도 그 명성이 자자했다고 하네요. 그 해에 감사 역시 평양에서 돌아온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40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유란전 어떠셨나요? 이 소설은 양반들의 위선이라든가 여색을 밝히는 그런 걸 풍자한 작품으로 배비장전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두 친구가 어릴 때 친했다가 한 명이 먼저 출세했는데 뭐 그 사이에 사건이 벌어져서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게 옥단춘전이랑도 좀 비슷해 보였어요. 여러분도 두 작품 같이 읽어보면서 재미를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